안녕하십니까. 요번에 한 주가 좀 늦었는데, 지금이 이제 학교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인데, 예전에 아마 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편안하게 잘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대리 출석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최근에는 기계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출석 점수 해야 되죠. 또 그다음에 이제 질문에 관련돼 있는 이제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시험 문제 출제를 하면서 중간에 정리해야 될 게 있어서 일주일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며칠 전에 그저께죠. 12사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사 부동산 대책 무엇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이것을 시청자 여러분에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전문가나 또 아니면 언론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포딩하든가 뭐 해가지고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시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는데, 그분들도 인간입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알아맞춘다라는 건 신의 경지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름이 있어도 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또 제가 그동안에 얘기한다고 다 맞추는 것도 아닌데, 다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얘기한 이론이라고 그러는 게 뭘까요? 이론이라고 그러는 건 현재 시장에서, 과거 시장에서 진행됐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글과 말을 잘 하시는 학자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론이 먼저겠어요? 시장에서 일어난 현상이 먼저입니다. 알으셨어요? 그 내용을 어떻게 되냐? 체계적으로 잘 풀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과거 일어났던 현상 가지고 미래가 이렇게 되지 아니할까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계량이라고 그러는 거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지수가 되죠. 이 계량에 샘플을 뭐를 가져올까에 따라서 그랜저 인과관계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 가지고 시계열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분석하는 기법인데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누가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와 같은 지표 놔놓고 어쩌고 이거 주식시장 아닙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경제 이론을 잘 하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식이 먼저 뜹니다. 주식이 일어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실물 시장이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냥 가장 빠른 사람들이 주식하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금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금리가 움직여요, 금리. 그리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입니다. 제일 꼬레비로. 그러면은 이와 같은 주가가 반응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때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개월에서 8개월 후에 후행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얘기한 코스닥도 코스피도 지금 사상 최고를 갖다 경신하지 않아요? 그러면 실물 시장이 일어날 거다 이거. 실물 시장이 일어나면은 이때 금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냐면 금리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감안해서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해가지고 과거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다 중요한 사항이긴 하는데 이런 시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잘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8.2 대책이 나왔을 때 그로부터 한 20일이 지난 8월 제가 25일인가 언젠가 될 거예요. 이때 하반기 때에 2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리 대책 그 이후 슬슬 결론 내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이거 뭐냐면 저희 제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을 가지고 9월 2일 날 제가 어디냐면 법무사님들 그 경기도에 있는 법무사님들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 나가서도 요 얘기를 갖다 해놨고 그 다음에 아마 9월 1일 날인가 2일 날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에게 첫 방송을 하면서 인터넷 첫 방송을 하면서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제일 먼저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나는 찻잔 속에 태풍이를 끌어봤던 거예요. 근데 요즘 뭐라고 그래? 찻잔 속에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시 한번 계량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봐보고 그 내용에 의해서 정부가 현재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 가지고 일부러 유도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 내용들을 전부 전체를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9월 달에 금융 관련 대책이 나온다라고 그랬었죠. 근데 파리 대책 후에 금융 관련 대책을 후속 대책으로 약간 내놨다가 지금 요번에 나온 것이 10월 24일 날 금융 관련 대책 9월 달에 내기로 하겠다가 이제 지금 10월 달에 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가지고 봐보자. 이때 이후의 시장 반응이 진짜 시장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바로 어떻게 되냐? 파리 대책 이후에 10월 달에 나와 있는 12사 부동산 가계부채 대책이죠.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2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슬쩍 보는데 자, 여기에서 뭐 신TTI를 뭐 내년 1월서부터 한다 이거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정확하게 11월 16일인가 아마 기억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은 요 내용들은 뭐 지금 인정들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거는 6월 19일 날 김현미 장관이 이제 임명되면서 바로 나와 있는 6.19 일부 지금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파리 대책, 세 번째가 12사 대책이죠. 그래서 요 대책을 봐보면, 6.19 대책에 봐보면은 많은 여론들이 뭐냐면 알맹이가 빠졌다라고 그랬어요. 알맹이가 빠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두 자리일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뭐냐? 시장에 충격을 상당하게 주게 되면은 전체 대한민국 경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알맹이가 빠졌다라고 하지만 시장에다 한번 충격을 줘본 거예요. 줘봐서 이것이 강력하게 먹혀 들어가게 되면은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6.19 대책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은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약효가 전혀 없다가 보니까 파리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도 너무 강하다고 호들갑을 떴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봐보면 언론 봐보면 또 전문가분들 나오면 이번에 시장이 뭐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대처하는 그런 대책이다라고 그래놨는데 결론은 그랬습니까? 안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좀 유념해서 볼 거. 그때 12사 대책이 또 나오고 난 다음에 크게 동요하지 아니한다고 또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요거하고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내용을 오늘 한번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무슨 얘기냐? 전문가들이 하는 건 이미 신의 경지에 들어서지 않은 이상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계량 분석한 사람 얘기도 듣고
시장에서의 내용도 얘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우선은 집값이 왜 오른가 봐봤을 때 집값이라는 건 첫째, 수요 공급에 의한 가격 변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금리나 경기 변동에 대한 가격 변동이 일어나요. 세 번째는 이제 정책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인다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장에 어떤 대책이 나왔다라 그러면 늘 뭐냐면 삐뚤이 모양, 삐딱이 모양, 방골 모양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표현하는 분이 계시죠. 인터넷 방송이지만은 그분의 이름을 갖다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아마 보시면 아시지만 그분들 추종자가 많은데 그분이 뭐냐면 집값은 반쪽으로 반토막 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을 안 사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되셨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엄청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급률,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가서 103%다. 구주택 보급률로 얘기하면 112%에 도달돼 있다. 라우리는 지수를 꼭 들어갑니다. 그럴듯하죠. 그 다음에 소득 대비 집값. 이게 이제 내 소득 대비 집값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통계 숫자가 다 다릅니다. 국민은행에서 나온 숫자 다르고 또 그 다음에 건산연에서 나온 거, 주산연에서 나온 거 내용이 또 학자마다 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약 7년에서 9년 선 정도로 봐보고 어떤 통계를 나오면은 15년, 16년입니다. 그러니까 맹물 마시고 16년 동안 돈을 마야 집 한 채가 생긴다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파리 대책에서 이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에 속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꽉 이분들이 얘기해 드는 게 일본의 집값 버블이에요. 자, 일본 집값 버블은 이제 조금 있다가도 이제 내용 나오지만 일본의 주택 문화는 만션이다라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맨션이죠. 이게 아파트예요. 일본에는 아파트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연립이나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분들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내려다봅니다. 일본에서는 단독주택에 살아야 우리나라의 그냥 아파트에 사는 사람 모양 이렇게 대우할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공동주택이다 우리는 개념은 한 수 아래를 물론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집값하고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비교하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상승률을 두고 앞으로 집값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러한 형식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봐보자 이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좀 보셔야 돼요. 먼저 부동산이 왜 오르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소득 증가예요. 내 주머니가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신규 수요도 생기고 교체 수요. 예를 들어서 25평형에서 33평으로 33평에서 38평형으로 좀 더 좋은데 그 다음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전 수요, 교체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소득이 별로 별일이 없다라고 그런다면 아예 그냥 살자라고 그래서 교체 수요, 이전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소득 증가하고 부동산은 아주 불가분의 최고의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부동산은 경제 성장, 경제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요번에 금년도는 3%를 지금 달성할 거다는데 최초의 목표는 2.7%였었죠. 그러니까 10%를 더 달성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소득도 좋아지고 뭐고 지표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내년도도 약 3%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뭐 다른 뭐 국책연구기관에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3%를 예견하고 있지만 다른 또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약 2.2%대 후반으로 될 거로 이제 예측하고 있는 건 참고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이러한 거에 의해서 결국은 인플레라고 우리는 것이 발생을 해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고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인플레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인플레를 먹고 사는 최고의 동물이 바로 부동산,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플레가 발생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게끔, 제일 먼저 집값이 올라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돼요? 물가 상승률이 별 볼 일 없어요. 경제 성장률만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물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산 축적. 요것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이제 자산 축적에 대한 효과가 캐피탈 게인과 인컴 게인으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복잡하고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고 또 경제학을 배운 것이 아니고 저는 법을 갖다 배우고 주로 이제 공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해드리다가 보니까 경제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좀 실력이 좀 일천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자산 축적에 대한 효과가 큰 결국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헤지라고 해서 방어 수단이 가장 적은 것이 바로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부동산으로 모이게 되면 이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버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한 인플레도 지금 물거품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여러분, 영환사전을 찾아봐 보면 물거품이 되는데, 이와 같은 이제 버블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버블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바로 그것을 이제 한번 봐보면, 자, 1917년, 이제 19년 요때가 되죠. 이때 미국의 그 세계 공황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일본의 디플레가 발생하는데 저는 사실은 세계 공황에서 최초의 경기 후퇴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연구한 게 아까 얘기한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디플레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이기 때문에 대학원 졸업하고 그 이후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일본의 디플레는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1987년도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올림픽이 되기 전서부터 일본의 이제 디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게 돼서 이 여파가 우리나라의 1991년도 요건 이제 강남에 계시고 지금 얘기한 자꾸 신도시 입주를 얘기하는데 이때 200만 호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에 의한 신도시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요것이 맞물려지면서 약 30% 정도의 아파트 가격이 최초로 다운받는, 소위 말해서 시장에 조정하는 국면이 보는데 요것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2008년도 여러분 그 유명한 글로벌 리스크 리먼 브라더스 이 사태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여로부터 직격탄을 받게 되는 게 바로 2009년서부터 현재까지 약 14년도까지 부동산에 대한 바로 버블의 직격탄을 맞게 되죠. 이때는 20% 정도가 다운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셨어요? 20% 정도가 다운을 받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얘기한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가 되고, 그런데 이때서부터는 세계에 바로 면역이 발생합니다. 면역이 오기 때문에 자 지금 얘기하는 고용절벽, 이때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소비 감소, 그 다음에 버블 붕괴, 요즘 많이 들어보죠. 세계 고용 감소, 고용 절벽, 소비 감소, 버블 붕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앞으로 바로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지금 얘기한 트리플 악재라고 그러죠. 3대 악재는 고용 절벽, 소비 감소, 버블 붕괴.
요 시점이 나타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충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현재 나타나냐? 아닙니다. 바로 요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해놔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풀어보자 이거요. 고용절벽, 이때는 최초의 경기부터인데 아까 얘기한 저는 모른다고 했어요. 자, 일본이 디플레가 일어나서 소비 감소가 최초로 오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신도시 200만 호의 입주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같이 어울려진 거예요. 일본의 버블 붕괴와 함께 우리나라의 200만 호에 대한 입주 폭탄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아까 얘기했죠. 약 30%라 우리는 반영이 됩니다. 대부분들 이때 어떻게 되냐면 대치동의 우성아파트, 지금 약 19억짜리 아파트가 18억 5천짜리 요 아파트가 3억 1천만 원, 평당 1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1991년도 요때가 제가 3월달인가 4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평당 1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이러면서 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게 92년, 93년도 붕괴됐을 땐 약 얼마냐면 2억 1천, 2억 2천까지 거의 9천만 원, 1억 선 정도의 다운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지금 얘기하는 폭락을 하게 되죠. 이때가 최초예요. 그 다음에 봐봤을 때 우리가 2008년도, 2007년도, 8년도 글로벌 리스크가 왔을 때 세계 투자은행에 대한 붕괴죠. 이러한 것이 왔을 때 이제는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동산 버블.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약 20%가 다운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예를 잘 드는 대치우성, 이게 이제 개포우성이죠. 대치우성 같은 경우가 15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15억 5천까지 올라가다가 대충 이것이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약 11억대까지 떨어집니다. 약 3억 선 정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에 바로 20%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바로 뭐냐면은 그 버블에 대한 가격 떨어짐이 점점 적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엄청난 또다시 충격이 왔을 때는 과거의 30%, 20%, 그러면 이제는 10% 정도의 다운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 8.2 대책 때 그 얘기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와 있는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지 세계 경제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동조화되고 있는데 우리 혼자서 10% 떨어지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기 때문에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고 제가 예견을 해놔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온다면 아까 얘기한 3종 세트인데 이거는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 학자분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니까는 혹시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주 쇼킹한 강의를 하는 그런 분들 거기에는 뇌동부화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 한번 잘 보자 이거요. 이제는 어떻게 되냐? 리그가 달라졌어요. 지난번에도 이걸 잠깐 해드렸는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예요. 돈 먹기 광란의 시대예요. 그동안에는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만 어떻게 되냐? 부동산에 투자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가? 5천만 명이 다 몰려들어요. 신용불량자인 우리들의 자식인 20대는 어떻게 되냐? 청약 통장 가지고 딱지로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당첨만 됐다라 그러면 최소 1,000만 원, 3,000만 원, 5천만 원짜리까지 그 자리에서 피라 우리는 것이 지금 붙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20대는 딱지, 30대는 청약, 정상적인 청약 통장으로, 40대는 갭 투자로, 50대는 경매, 60대는 임대로, 70대는 눈팅으로까지 지금 얘기하는 투자 전선의 절반인 거예요. 이제는 청와대 김수현 수석이 얘기한 대로 5천만 명이 지금 얘기하는 투자에 대한 게임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러한 상황이다가 보니까는 자,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수요와 공급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자, 과거와 같이 수요 공급이 이제 맞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요거에 의한 가격이 지금 폭등한 거다라고 이렇게 예비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청와대의 김수현 사회수석께서는 바로 뭐라 그러냐면 지금은 머니게임이다. 몇만 명, 5천만 명이 뭐니? 지금 얘기한 대로 저금리 시대의 돈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학자들은 뭐냐? 저금리의 유동자금이 갈 데가 없다. 그 다음에 규제를 강화해서 그러면 공급 부족을 갖다가 해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당에서는 다주택자는 투기적 수요라 그리고 무주택자는 선량한 신규 수요다라고 해서 이거에 의한 대책, 정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복부인들, 여기 복인이란 건 복부인들입니다.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시장 논리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은 이제는 끝이 거의 보인다. 어디 끝이 보인다? 주택시장의 끝이 보인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다가 설문조사했더니 내년도서부터는 토지시장으로의 전이가 지금 예상된다 하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그냥 끝이 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게임에서는 이제 뭐냐면 다시 시작이다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지만은 제가 요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그 계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이제 개인적인 사석이나 이런 데에 가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전 세계에는 아무거나 시대 7위 법칙으로 보자 이거예요. 우리 저금리라고 그러는 게 뭔가를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시중금리 1% 시대 때 원금을 갖다가 2배로 1억을 2억으로 올리는 데는 72년, 왜냐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복수금리로 계산을 했을 때 72년이에요. 1년에 1%씩 늘어난다면 100년이 있어야 더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5%, 10%라 우리는 중금리, 고금리 시대에 있다. 그러면 2% 미만의 금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복잡했는데 지금의 시대를 그걸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량이나 지금 얘기하는 수치, 함량 가지고 분석할 때가, 지수 분석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뭔가, 사회 현상이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금리 시대 정도. 자, 고금리 9%대요. 이때는 뭐냐? 먹을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해도, 자, 그냥 은행에 가면은 저 상담실에 들어가면 무슨 펀드가 있어요. 무슨 펀드가 있어요. 정크 펀드가 있습니다. 먹을 게 많은 거예요. 뭐 분양권으로 오피스텔로 무슨 지금 얘기하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는 수요자가 마음대로 다니면서 고르는 거예요. 그럼 중금리 시대는 어떻게 됐냐? 먹을 게 적다. 이게 보편적으로 6%대인데 최근에 국민은행에서 5%대로 뭡니까? 수신금리에 대한, 여신금리, 빌려주는 돈에 대한 금리가 5%대를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뭐냐?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좀 이따 나올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는 중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보셔야 돼요. 이때는 수요와 공급자 간의 싸움이다. 그러면 저금리보다 전부 3%대 먹을 게 없어요. 조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일방적인 어떤 때는 방송으로 얘기할 수 없는 얘기까지 합니다. 하다못해 만약에 마약 펀드가 있으면 마약 펀드까지 들어가야 될 정도로 지금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돈은 1200조, 우리나라 가계부처가 1400조인데 약 1000조가 넘는 돈이 지금도 오늘도 헤매고 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먹을 게 없는 이때 금리가 중금리로 가게 되면 서서히 먹을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놨을 때 앞으로 중금리 시대에 이제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이 났으니까. 자, 금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만약에 연준금리를 올리겠다, 모으겠다라고 하면 우리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저금리 시대의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이젠 중금리 시대로 가는 거예요. 중금리 시대로 가게 되면은 기업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다우지수, 한국의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가를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뭐냐? 현재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중금리 시대에 바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요 내용을 갖다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서 이제 결론 내자 이런 얘기예요. 오늘은 두 편으로 적어놓을까 그러다 한 편으로 약 한 40분 동안 이제 좀 진행하는데 현재 시간을 보니까 약 30분이 지났는데 한 10분만 더 지나면 이제 결론 나옵니다. 자, 결론을 내자 이게요. 11.3 대책이 지금 얘기한 문재인 정부에서 이때는 뭐 강요들이 임명이 된 것은 아니죠.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이 이제 있었을 때 요 내용이 나오는데 6.19 대책과 8.2 대책과 그 다음에 12.4 대책 요 세 가지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바로 부동산에 대한 대책이에요.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와 같은 대책이 11.3 작년 2016년에 11.3 대책이라든가 또 6.19 대책이라든가 금년 6월 달에 또 8.2 대책까지 모두 다가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지금 얘기하는 정책이었다면 12.4 대책은 간단한 거예요. 이제 내 돈 안 빌려줄 테니 국가에서 돈 안 빌려. 이게 가계 대책 아닙니까? 네 돈 가지고는 막 집 사. 이거예요. 네 돈으로 집 사라 이런 얘기예요. 이때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건가를 예측을 하셔야 돼요. 여기다 또 계량 가지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중금리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제 돈, 보통 얘기하는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죠. 이젠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돈 가지고 가라. 강남에 대충 아까 얘기했던 대치동 같은 경우에 31평 아파트를 만약에 매입을 한다라고 그런다면은 지금 약 18억 5천, 18억 7천까지다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들이 그 주택을 마련할 때 약 13억에서 15억을 현금 가지고 집 사라 이런 얘기예요. 안 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이러한 시장에서는 바로 뭐냐면 실질 소유자, 보통 얘기하는 있는 사람들이 집 두 채 사지 말고 진짜 집을 살 사람들만 사라. 그 사람들은 빌려주겠다. 근데 집이라도 한 채가 있다든가 여러 채 있다든가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안 빌려주겠다. 이런 네 돈 가지고 집 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짚고 넘어갈 건. 근데 여기다 더더욱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신규 시장입니다. 이제 신규 시장에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여러분 웬만해가지고 집단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죠. 금융기관에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 이제 분양하는 것을 매입해서 청약통장 가지고 매입하는 경우에 이때는 집단담보대출로 해서 일정한 금액으로 해서 그 금액을 담보로 해서 지금 얘기한 대출을 해줘놨죠. 근데 이제는 여기까지도 내년 2018년 1월서부터는 신 DTI를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분양시장, 특별히 신규 시장의 충격은 생각보다 좀 클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이라는 건 신규 시장이 있어요. 두 번째 있는 것이 뭐냐면 신규 시장이에요. 신규 수요. 두 번째가 교체 수요. 세 번째가 보통 얘기한 잠재적 수요이라고 우리는 투기적 수요예요. 부동산 시장은 이 투기적 수요가 움직여줘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순한 수요 공급에 의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뿐이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신규 수요는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교체 수요도 이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신규 수요에서 집단담보대출에 지금 얘기한 DTI를 전체를 적용한다라 그러면 이게 시장에 주는 충격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크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투기적 수요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원천적으로 배제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더더욱 제가 겁내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입주 물량이에요. 자, 보편적으로 1년에 보통 입주 물량이 약 20만 호에서 25만 호입니다. 30만 호가 좀 못 돼요. 근데 금년에, 내년도 입주 물량은 40만 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연립주택 모두 다 해서 1년에 보통 공급하는 물량이 약 38만 호, 39만 호예요. 이거보다도 더한 숫자가 아파트가 내년에 뭐냐면 입주 수요예요. 자, 이거는 누가 하시냐? 중개업을 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 잘 하십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하다못해 요거 500세대 서울 시내 같은 데는 500세대 하나 입주하는 것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자, 이게 이제 재건축한다? 지금 얘기하는 밖으로 나가서 전세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제 입주하고 그랬을 때, 이때 또 역전세나, 그 동네 조그만 데서 하나인데, 자그마치 우리나라의 40만 호가 내년도 2018년도에 입주 물량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알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여태껏 설명을 했고, 요 같은 이제 DTI의 그 악재가 있기 때문에 요 시장을 어떻게 이제 슬기롭게 넘을 건가 이제 좀 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하는 일, 우리 황박사, 제가 이게 뭐냐면 이것이 황사 막는 사람들이 저보고 또 황박사니까 황박사, 저는 박씨입니다. 황사 막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우리희망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보다도 모임이죠. 그 1999년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한국인 최초로 중국의 사막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은, 지금 현재 약 23군데 지역에 약 50만 그루 18년 동안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유명한 고비 사막은 너무 크니까는 한반도 면적의 거의 7배 몇 배라고 그리는데, 이 고비 사막의 마우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 심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냐면은 금년도, 원래 2012년서부터 미얀마에 들어가서, 그 우리 희망하고, 그 다음에 황사 막는 사람들에서는 학교를 지어주는데, 이와 같은 2층 학교를 지어주게 됩니다. 2층 학교를 지어놨는데, 이때 NLD라고 그래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그 지금 얘기하는 정당하고 야당 시절에 손을 잡아가지는데, 이 2015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도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집권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내용이 이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두는 거는, 자, 미얀마 자유여행 많이 하십니다. 자유여행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어떤 단체인가 간단하게, 이거 피하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홍보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미얀마 사람들 좋다고 자유여행 하시는데 2018년 1월 25일 날 미얀마가 이렇게 길다랗게 생겼어요. 여기가 양곤이고 보통 이 위에 만달레이나 이쪽으로 이제 많이 유적지를 가는데 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몬주라고 그래 있습니다. 몬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영국 지배하에서 미얀마 처음 수도가 어디냐면 여기에 모울메인, 몰렘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모울메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울메인에서 바로 단 하나뿐이 없는 실내 체육관에 가시면은, 황막사와, 우리 희망에서 이날 어디에 나면 한국의 날로 선포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자유여행 하시거나 또 아니면 동남아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태국 국경에서 넘어오기 쉬우시니까 몬주의 수도인 몰레미안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날 일요일 날인데 그 전날 토요일 날 전야제를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6개 공장을, 봉제 공장을 차려줬는데 6개 봉제 공장에서 6개 봉제 공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만든 옷이 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한테 파는 거 아닙니다. 미얀마 국민들한테 파는데 미얀마 정부에서는 요만한 단체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래가지고 몬주에서 한국에 날이고 2018년도 여름에는 양곤에서 그 다음에는 바테인이라고 하는 에야라와디에서 한국의 날 행사가 이루어지니까는 1월 25일 잊지 마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강의 예고입니다. 바로 뭐냐면은 국토토지 규제의 특징이 있어요. 2대 특징. 규제가 강하면은 불법이 난무합니다. 규제가 약하면은 난개발이 난무해요. 그러면 규제가 강한데 땅값이 덜 올라갈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규제가 약한다라고 해서 땅값이 더 많이 올라갈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두 놈 다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얘기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국토 규제가 가장 강한 곳이 어디일겠어요? 바로 양대산맥입니다. 국토 규제가 상당히 약해가지고 개발하고 그런 게 제일 대표적으로 세종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국토 규제가 가장 강한 데는 어디예요? 여러분 서울시 바로 밑에 있는 하남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린벨트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 지역이 우리나라에 제가 13년도서부터 자료를 많은 거 있는데 다음번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항상 두 개 지역이 네가 1등 아니면 내가 1등, 네가 1등 아니면 내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남시 땅값과 세종시 땅값, 이것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